KBS 정치부 기자들의 그 엘리트 의식, 이건 뭐 정말 하늘을 찌르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또 그 네. KBS 사장이 국정감사 이런 자리에 나올 때 이 KBS 국회팀장을 비롯한 이 기자들의 기민한 의전, 이걸 보면서 와, 기자들이 이렇게 정치권에 가서 개노릇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 숙련된 가운데서 진출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아니 그런 그 KBS 정치부에서 오판도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오판을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게 약간의 그 KBS가 가지는 조직의 특성도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KBS는 기자가 굉장히 많아요. 기자 숫자가. 예. 그래서 지금 뭐 서울에 상주하는 그냥 서울 본부에 있는 기자들만 대략 한 600명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숫자냐면 SBS에서 지금 기자 타이틀을 달고 있는 사람들이 한 200명 남쪽 됩니다. 그리고 MBC는 이거보다 조직이 조금 크기 때문에 뭐 한 300~400명 뭐 요 정도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KBS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기자 숫자가 많거든요. 그런데 기자의 일이라는 게 이 정량적으로 평가가 조금 불가능한 게 있어요. 그러면 잘하는 기자가 어떤 기자냐? 예. 그거를 평가할 때 리포트라고 하죠. 8시 뉴스에 리포트를 많이 만들어내는 기자가 잘하는 거냐? 예. 그거는 아니거든요. 아니겠죠. 예.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면 특종을 많이 하는 기자가 좋은 것이냐? 근데 그 특종이라는 거는 특종을 쓰려 그러면 정량적으로 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어쩌다 보면 뭐 제보를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특종의 개수만 가지고 또 측정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평가의 기준이 약간 모호하거든요. 기자의 일이라는 게. 그러니까 조직의 구조가 좀 적고, 뭐 SBS만 해도 뭐 200명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 이제 실제로 뭐 부장과 데스크를 제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막 뛰어다니면서 일할 수 있는 기자들이라고 하면 더 숫자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런 구조라면 그래도 이 친구는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두각을 드러내는 뭐 이런 것들이 암묵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택도 아닌 사람이 택도 아닌 부서에 갈 수 있는 확률이 조금 적기는 한데요. KBS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많기 때문에 뭐 가고 싶어 하는 부서들은 다 뭐 동경하는 부서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자리는 되게 한정돼 있고. 그래서 다른 조직보다 특히나 더 약간 정치적인 뭐 이런 이제 움직임들이 좀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내가 좋은 출입처, 그러니까 뭐 정치, 경제, 사회, 뭐 좀 주목을 받는 이런 출입처, 뭐 청와대나 국회나 이런 데를 이제 좀 가려 그러면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평가를 받고 어떻게 자리매김을 하느냐가 중요하게 상대적으로 되기 때문에 예. 이런 조직 구조 하에서는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위에 사람의 식견이 넓고 위에 사람의 이 그릇이 좀 큰 경우에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훨씬 더 조직이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 사람이 더 많으니까. 글쎄 말입니다. 많은 중에서 에이스들을 속속 뽑아내면 굉장히 파워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KBS가 그런 성과를 내던 때가 있었습니다. 탐사보도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그게 지금은 저 뉴스 타파로 이어진 건데 예. 그 뉴스타파 초기 멤버들을 보면 KBS 탐사보도팀에서 간 경우가 많거든요. 김경래 기자도 있고요. 이미 그럼요. 앞서서 박중석 기자 들어와 있고, 이분들 다 베테랑이죠. 뭐 최경영 기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다른 방송사나 다른 언론사에서 볼 때는 KBS가 가진 물적 인적 자원을 가지고 쏟아부어서 만들 수 있는 감히 쉽게 따라갈 수 없는 탐사 보도를 하던 분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직의 수장이 제대로 된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그런 운영이 가능하지만 지금 친박에 붙어가지고 뭔가 박근혜 대통령을 살려야 내 목숨이 부지되는 뭐 이런 상황에 있는 수장들 밑에서 그런 부장, 그런 데스크 아래에서 있다 보면 내가 나름대로 뜻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어도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청와대의 축소판 모양새로 나오는 거라서 되게 창피하고 부끄러운 민낯을 그냥 여실히 본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대로 짚어주셨는데, 저는 청와대가 어떻게 그런 오판을 할 수 있나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렇게 그 밑바닥들, 우리 사회의 이 쓰레기 리더십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으로서 아마 예리하게 짚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가 싫은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 해요. 그럼요. 그래서 싫은 얘기를 보고하는 사람에게
그 싫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의 모든 책임을 다 지웁니다. 쫓아낸다든지 나쁜 사람으로 낙인박는다든지. 그러니까 아무도 박근혜한테 싫은 보고를 못하는 겁니다. 저는 박근혜가 이렇게 이틀 늦게 나온 것도요. 카카 이제 방 빼셔야지요. 이멘트 한마디 하는 놈이 없기 때문에 일요일 밤이 돼서야 삼성동에 돌아왔다고 보는데 네. 아마도 카카 지금 8대0 원사이드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라는 보고조차 박근혜한테 안 간 것이 확실하다. 그럼요. 뭐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8대0도 될 수 있다라는 보고가 올라가면 어떤 또 지시가 내려지겠습니까? 바꾸라고. 이런 지시가 내려지겠죠? 근데 이 바꾸자니 바꿀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4대4로만 보고를 했고 뭐 그렇게 해서 파면되면 당신은 끝 아니냐? 그렇지만 나보고 8대0을 4대4로 바꾸라고 만약에 지시를 내린다면 내가 목숨 걸고 해야 되는데 그럴 가치가 당신한테 있느냐? 그런 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본인이 자초한 거라서 본인 탓을 할 수밖에 없는데 본인의 그릇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를 이제 결국 보여준 거라서 예. 이 정도 되면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탄핵을 원했고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촛불이 지속돼 왔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지만 예. 한편으로는 불행한 역사이기 때문에 좀 착잡한 마음도 사실은 다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경제가 이렇게 어렵다고 난리를 본인 입으로도 막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몇 달 동안 계속 이 얘기만 이렇게 온 미디어에서 다 떠들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들의 지갑에 다 얼어붙는 동안에 탄핵이 될 거냐 말 거냐만 가지고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그런 결정을 받았다면 국민들 앞에 제대로 서서 뭐 죄송하다 내지는 뭐 이런 얘기들을 직접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끝까지 아무 이런 거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스르륵 나와가지고는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 앞에서 해맑게 웃으면서 손을 어떻게 저렇게 흔들 수가 있나? 저게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정말 제가 너무 많은 걸 기대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네, 참 끔찍한 상상인데 예를 들어서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조문하는 현장에 이 친박들이 몰려가서 막 박수를 쳤다. 가까이 힘내세요 이러면 어땠을까? 나는 박근혜가 틀림없이 그때도 막 웃으면서 손을 흔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동 반사 같아요. 예. 그게 선거판에서 오로지 정치만 계속 해온 분이라서 자기를 보고 연호하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본인이 고향에 돌아온 것 같고 그렇지 여기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지 뭐 이런 것이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나오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그 차 안에서 손을 흔들고 나와서 사람들 앞에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손을 흔드는 거 보니까 예. 아니 이거는 마치 대통령 당선돼가지고 뭐 이렇게 옮길 때 하고 크게 다를 게 없어가지고 야 저분이 지금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돼가지고 쫓겨나온 대통령이 맞나 싶을 정도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리고 나중에 내놓는 메시지라는 것도 결국엔 뭐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는 등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야 이게 참 대단한 민낯을 끝까지 보여주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바랬다. 뭐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네요. 알겠습니다. 참 박근혜의 저 웃는 낯의 귀가를 보면서 정말 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예전에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낙곰수의 그 김호준, 주진우 그리고 저 이렇게 식사를 같이 했었는데 2012년 여름에 그때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정치는 요괴가 하는 거다. 요괴. 그런 말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됐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민주당에서의 요괴 정치인이 있냐? 딱 한 명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을 바로 박지원 현 국민의당 대표라고 얘기하더군요. 예. 아이고, 하여간 근데 우리가 요괴가 정치하는 시대에서 사람이 정치하는 시대로 빨리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나?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렇게 그 밑바닥들 우리 사회의 이 쓰레기 리더십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으로서 아마 예리하게 짚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가 싫은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 해요. 그럼요. 그래서
싫은 얘기를 보고하는 사람에게 그 싫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의 모든 책임을 다 지웁니다. 쫓아낸다든지 나쁜 사람으로 낙인박는다든지. 그러니까 아무도 박근혜한테 싫은 보고를 못하는 겁니다. 저는 박근혜가 이렇게 이틀 늦게 나온 것도요. 카카 이제 방 빼셔야지요. 이멘트 한마디 하는 놈이 없기 때문에 일요일 밤이 돼서야 삼성동에 돌아왔다고 보는데 네. 아마도 카카 지금 8대0 원사이드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라는 보고조차 박근혜한테 안 간 것이 확실하다. 그럼요. 뭐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8대0도 될 수 있다라는 보고가 올라가면 어떤 또 지시가 내려지겠습니까? 바꾸라고. 이런 지시가 내려지겠죠? 근데 이 바꾸자니 바꿀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4대4로만 보고를 했고 뭐 그렇게 해서 파면되면 당신은 끝 아니냐. 그렇지만 나보고 8대0을 4대4로 바꾸라고 만약에 지시를 내린다면 내가 목숨 걸고 해야 되는데 그럴 가치가 당신한테 있느냐. 그런 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본인이 자초한 거라서 본인 탓을 할 수밖에 없는 그거는 아니거든요. 아니겠죠. 예.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면 특종을 많이 하는 기자가 좋은 것이냐. 근데 그 특종이라는 거는 특종을 쓰려고 그러면 정량적으로 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어쩌다 보면 뭐 제보를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특종의 개수만 가지고 또 측정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평가의 기준이 약간 모호하거든요. 기자의 일이라는 게. 그러니까 조직의 구조가 좀 적고 뭐 SBS만 해도 뭐 200명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 이제 실제로 뭐 부장과 데스크를 제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막 뛰어다니면서 일할 수 있는 기자들이라고 하면 더 숫자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런 구조라면 그래도 이 친구는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두각을 드러내는 뭐 이런 것들이 암묵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택도 아닌 사람이 택도 아닌 부서에 갈 수 있는 확률이 조금 적기는 한데요. KBS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많기 때문에 뭐 가고 싶어 하는 부서들은 다 뭐 동경하는 부서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자리는 되게 한정돼 있고. 그래서 다른 조직보다 특히나 더 약간 정치적인 뭐 이런 이제 움직임들이 좀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내가 좋은 출입처, 그러니까 뭐 정치, 경제, 사회, 뭐 좀 주목을 받는 이런 출입처, 뭐 청와대나 국회나 이런 데를 이제 좀 가려 그러면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평가를 받고 어떻게 자리매김을 하느냐가 중요하게 상대적으로 되기 때문에 예. 이런 조직 구조 하에서는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위에 사람의 식견이 넓고 위에 사람의 이 그릇이 좀 큰 경우에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훨씬 더 조직이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더 많으니까. 글쎄 말입니다. 많은 중에서 에이스들을 쏙쏙 뽑아내면 굉장히 파워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KBS가 그런 성과를 내던 때가 있었습니다. 탐사보도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그게 지금은 저 뉴스 타파로 이어진 건데 예. 그 뉴스타파 초기 멤버들을 보면 KBS 탐사보도팀에서 간 경우가 많거든요. 김경래 기자도 있고요. 이미 그럼요. 앞서서 박중석 기자 들어와 있고 이분들 다 베테랑이죠. 뭐 최경영 기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다른 방송사나 다른 언론사에서 볼 때는 KBS가 가진 물적 인적 자원을 가지고 쏟아부어서 만들 수 있는 감이 쉽게 따라갈 수 없는 탐사 보도를 하던 분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직의 수장이 제대로 된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그런 운영이 가능하지만 지금 친박에 붙어가지고 뭔가 박근혜 대통령을 살려야 내 목숨이 부지되는 뭐 이런 상황에 있는 수장들 밑에서 그런 부장, 그런 데스크 아래에서 있다 보면 내가 나름대로 뜻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어도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청와대의 축소판 모양새로 나오는 거라서 되게 창피하고 부끄러운 민낯을 그냥 여실히 본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대로 짚어주셨는데 저는 청와대가 어떻게 그런 오판을 KBS 정치부 기자들의 그 엘리트 의식 이건 뭐 정말 하늘을 찌르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또 그 KBS 사장이 국정감사 이런 자리에 나올 때 이 KBS 국회팀장을 비롯한 이 기자들의 기민한 의전 이걸 보면서 와, 이 자들이 이렇게 정치권에 가서 개노릇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 숙련된 가운데서 진출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아니 그런 그 KBS 정치부에서 오판도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오판을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게 약간의 그 KBS가 가지는 조직의 특성도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KBS는 기자가 굉장히 많아요. 기자 숫자가. 예. 그래서 지금 뭐 서울에 상주하는 그냥 서울 본부에 있는 기자들만 대략 한 600명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숫자냐면 SBS에서 지금 기자 타이틀을 달고 있는 사람들이 한 200명 남쪽 됩니다. 그리고 MBC는 이거보다 조직이 조금 크기 때문에 뭐 한 300~400명 뭐 요 정도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KBS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기자 숫자가 많거든요. 그런데 기자의 일이라는 게 이 정량적으로 평가가 조금 불가능한 게 있어요. 그러면 잘하는 기자가 어떤 기자냐? 예. 그거를 평가할 때 리포트라고 하죠. 8시 예. 뉴스에 리포트를 많이 만들어내는 기자가 잘하는 거냐? 예. 근데 본인의 그릇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를 이제 결국 보여준 거라서 예. 이 정도 되면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탄핵을 원했고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촛불이 지속돼 왔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지만 예. 한편으로는 불행한 역사이기 때문에 좀 착잡한 마음도 사실은 다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경제가 이렇게 어렵다고 난리를 본인 입으로도 막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몇 달 동안 계속 이 얘기만 이렇게 온 미디어에서 다 떠들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들의 지갑에 다 얼어붙는 동안에 탄핵이 될 거냐 말 거냐만 가지고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그런 결정을 받았다면 국민들 앞에 제대로 서서 뭐 죄송하다 내지는 뭐 이런 얘기들을 직접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끝까지 아무 이런 방과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스르륵 나와가지고는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 앞에서 해맑게 웃으면서 손을 어떻게 저렇게 흔들 수가 있나. 저게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가능한가? 라는 생각이 정말 제가 너무 많은 걸 기대했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예, 참 끔찍한 상상인데 예를 들어서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조문하는 현장에 이 친박들이 몰려가서 막 박수를 쳤다. 가까이 힘내세요 이러면 어땠을까? 나는 박근혜가 틀림없이 그때도 막 웃으면서